안녕하세요. 저는 김용구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살고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인천에 있는 그 앞바다, 인천 앞바다, 이제 거기 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인천 섬에 관련된 연구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관광이나 이제 현행 관광이나 안내 정도 하는 거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민담이나 설화 정도를 조금 이제 이렇게 체록된 형태가 좀 있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고요. 섬에 이제 홍보를 하는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한 7월, 8월 전후에 이제 주로 해수욕장이 좀 있고, 이제 뭐 낚시가 좀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섬을 홍보하는 정도 되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한 서너 번 강의를 좀 하면서 인천 섬의 어떤 그 자연 뭐 이런 경관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들이 의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왔는지,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섬에 대한 과거 얘기하려면 되게 지루한데, 이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또 옛날에 꽤 유명했던 이런 것들 이야기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현재 좋아하고 있는 뭐 이런 낚시나 트레킹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간략하게 좀 넣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인천은 섬이 한 168개 정도 되고, 유인도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한 30개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무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무인도, 유인도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고시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 우리는 쉽게 편하게 나누면 이제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인천 하면 가장 최근에 들어서 핫 이슈되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고, 이제 초등학교 그 과정에도 나왔던 건데, 연평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연평도 하면 조기가 이제 떠오르실 건데, 그 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조기 말고 이제 연평도에 꽃게가 등장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살고 있는 인천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잠깐 섬을 좀 말씀드리면, 영흥면이 있고, 자월면, 덕정면, 북도면, 연평면, 그다음에 이제 저기 있는 대청면, 백령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선은 NLL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북방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천에 있는 앞바다를 표현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연평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LL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러면 이제 자연경관은 좀 빼고, 제가 뭐 그쪽 분야는 잘 모르고 또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인문 환경에 관련된 인문지리,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어업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좀 알고 우리가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연평도 하면 그 인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한 125km 정도 직선거리로 이 정도 됩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이제 배를 닫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대가 좀 달라요. 어떤 때는 9시 출발, 어떤 때는 10시 출발, 어떤 때는 12시 출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배대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6월부터는 연평도에는 배가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갔다 오후에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지금은 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평도는 인구를 잠깐 볼게요. 연평도는 1957년도에, 연평도는 대연평도, 조그만 데를 소연평도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현재는 연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주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그 중에서 피난민이 한 1,000명, 한 1,1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 지도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57년도에 이제 전쟁 후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졌던 거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20년 3월 현재 그 대연평도는 1,940명, 그 옆에 작은 그 소연평도는 117명 정도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행정 그 안전부에서 파악된 주민등록상의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만큼, 실제 거주자는 이만큼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빠진 게 있죠. 군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군인도 약 1,000명 정도 돼서 대략 이 연평도에는 그래서 한 3,000명 내지 한 4,000명 정도가 살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군인은 일단 주민등록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 정도가 되면 거기도 이제 하나의 그 생활 이런 기반들이 되고 웬만한 이제 쉽게 말하면 산업이 좀 발달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물론 저희 섬이 작아서 자연자원이나 뭐 농산물 이런 부분들은 적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래도 상당히 큰 그 섬의 인구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요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양숙 씨가 이제 그 연구를 1967년도에 연구한 거예요. 연평도 그 당시에도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전후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조기잡이 때가 되면 이제 상시 인구가 아닌 거죠. 한 1,700명 정도, 아니 1,700척, 약 1,500에서 1,700척 정도의 어선이 여기 모이고 인구가 한 13,450명, 약 14,000명 정도가 모인다는 거죠. 여기는 어부가 한 13,000명, 그 다음에 접객업자가 한 100명, 그 다음에 접대부가 한 200명, 중간 상인이 한 500명 정도 돼서 그때 이제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냐? 한 3월부터 한 7월까지 이게 인구가 갑자기 3,000명에서 14,000명 정도로 이게 쫙 증가했다가 조기 파시가 끝나면 다시 이제 쫙 인구가 이제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 이동이 심하다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연평도에는 조기 파시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파시 많이 들어보셨죠? 자, 파시의 정확한 뜻은 어원은 뭘까요, 그러면? 자, 파시는 배에다 이렇게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배를 중심으로 그 시장이 형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거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인데 이 파시라고 하는 것은 위도, 전라북도 위도라고 있죠. 옛날에 왜 그 배 유람선 사고 났던데 거기 앞에 바다에 조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그 조기를 많이 잡은 지역 중에 하나가 그 파시평이라고 있어요. 그 지명 이름이에요, 원래가. 거기서 배를 대고 그 조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조기 배에 꽉 차니까 더 이상 이제 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다른 그 배가 와서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잡아서 거기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옆으로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파시평에서 파시가 형성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파시는 정확한 어원은 그래서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위도 앞바다에 있는 파시평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보통 명사화가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30년대 뭐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신문에 보면 뭐 조기 안강망 어석이 한 1,000척, 조기 운반선이 300척, 이렇게 총 200척 정도가 이 연평도 근해에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아래도 보면 주로 그 일제 강점기나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기 잡힌 게 어디까지 가면 평양도, 황해도, 경기도, 인천, 서울, 강원도 일부까지 유통됐다고 하는 이제 그 원산지가 거기서 잡았지만 이게 이제 지역까지 판매 지역까지는 굉장히 넓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 조기 어획량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10년부터 13년부터 1963년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해방 전까지 보면 조기의 저기가 연평도의 조기 어획량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한때는 뭐 일제 한 30년대 말 40년대는 뭐 6만 8천 톤,
뭐 7만 8천 to까지가 전국 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6.25 그다음에 이제 6.25 때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된 걸 이제 그림으로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제 강점기 관련된 자료, 해방 이후 자료, 6.25 이후 자료 이거 모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하나의 차트로 이제 그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도에 잡은 조기가 그럼 어디까지 갔냐? 인천은 말할 것도 없이 뭐 서울, 뭐 강원도 일부까지 갔다고 하는 이런 그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일제하에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전문학처럼 뭐 이제 러시아 이제 프로프라고 하는 유명한 구전문학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전문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살았던 거, 경험,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역사적 사실이 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몇 년 들어서 이제 이런 이 섬에 가서 이제 이런 어르신들한테 인터뷰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걸 엮은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홍준이라고 하는 어르신인데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60년대 이 조기 파시하는데 그 파견되셔가지고 이제 이 업무를 했던 공무원을 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래 아버님은 이제 그 연평도 바로 앞에 대수압도라고 하는 좀 이따 이제 지도 보실 건데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6.25가 끝나니까 이제 연평도로 오셨고 또 이분은 그 유명한 그 해주중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해방 전후에 가장 유명한 유명한 중학교가 평양, 해주, 서울 이렇게 3대 중에 하나인데 아주 명문 나오는 아주 인테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당시 이제 그 조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조기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그때 그물이 약하니까 이제 나일론이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 면사라고 하는 거 얇은 거 이걸 했는데 어망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걸 뭐 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어선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항구가 뭐 배가 2중 3중으로 있다고 이제 이런 그림들은 꽤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 당시에는 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척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다방도 있었고 술집도 있고 그다음에 60년 초에 맥주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종의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 명동 못지않다 이렇게 하고 그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간다 뭐 이제 이런 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술집 영업하는 이런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작부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 한 13,000명이 여기 있다가 근무하다가 이제 조기 파시가 끝나면 바로 또 다른 데로 이동해가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그럼 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 연구는 아니고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조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걸 회유성 어종이라고 얘기해요. 회는 뭐예요? 회전한다 이런 뜻이죠. 자, 조기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고기가 한 군데서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온도나 기온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쭉 이제 그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건데 겨울에 여기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남방에서 이제 산란을 한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보면 3월 하순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위도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머무르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잡히는데 여기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파시평이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기를 하도 많이 잡으니까 배가 넘쳐서 그 옆에 이제 배에다가 이제 실어주고 이동선이죠. 그러니까 다시 잡고 이래서 그게 이제 파시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연평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연평도는 주로 5월 중순에서 5월 하순까지 6월 초까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잡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조기는 한 평균 온도가 12도에서 13도 정도 되면은 되고 그게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잡은 다음 그럼 왜 연평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연평도가 옛날에 영광 법성포하고 우리나라 부안의 위도하고 여기 연평도하고 세 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3대 어장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 5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는데 우리나라 조기의 한 45% 정도를 잡았다고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왜 연평도에서 5월 말에 조기가 이렇게 많이 일로 이동해 올까요? 이제 이게 핵심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산란 때문에 그럽니다, 산란. 자, 연평도는 그러면 왜 연평도에서 왜 이걸 산란을 할까요? 연평도는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해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데인데, 그래서 거기가 모래가 잘 적절하게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모래, 가벼운 모래에다가 그 조기가 이제 산란을 하는 거죠. 안락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라와서 다시 해서 이제 저 북한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겨울에 월동화여서 이걸 회유성 어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고 하면 연구하고 그러려면 이 회유성 어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해류, 조류,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래야 이제 이 자원이 되고 이게 산업으로 이제 키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도는 5월 중순에서 5월 30일 정도에 이제 그 산란 때문에 올라온다. 그럼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기가 끝나면 이제 민어가 잡히는 거죠. 민어는 6월부터 음력 8월까지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그것도 회유성 어종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또 이제 민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잡히던 연평도 조기가 어느 날 60년대 말 7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조기를 없고 통계에서도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조기가 갑자기 그렇게 많던 연평도 조기가 사라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이 제일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류나 조류 이 문제, 두 번째 지구온난화 문제,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타당한 설은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연평도 조기가 사라진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는 얼어저지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구하고 어법이 이제 발전된 건데, 어구하고 어법이 발전된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이제 뭐 해수부의 연구나 뭐 제가 관련된 책을 좀 쓰고 자료를 꽤 모은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앞에 인터뷰했던 조홍준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심도 갖고 이 연구를 꽤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연평도에 낚시 갔다가 조홍준 어르신을 만나서 이제 저녁에 같이 술 먹었는데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 옛날에 연평도 조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냐 이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 조류가 하고 해류가 바뀌고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거 아주 무식한 소리라고. 그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때 근무했었다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저랑 술을 마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 가장 큰 일대의 충격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야, 이 자료를 모아서 이걸 찾아보겠구나. 근데 이러면서 꽤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당신이 올랐던 인천섬 이야기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보다가 모 방송국에서 관련된 이 지도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전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이게 정부에 있는 자료인데 정부에서 잘 못 찾고 뭐 이랬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가 연평도예요. 대연평도, 여기가 소연평도죠. 이건 이제 그 1957년도 조기 어장입니다. 연평근해의 조기 어장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도에서 한 14도 정도 되는 데서 조기가 알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기가 이렇게 화살표가 조기가 이동하는 경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연평도는 실제로 조기가 많이 안 나요. 우리가 조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 연평도에서 조기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기는 어디서 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기가 이동해서 이게 연평도고 요 바로 앞에가 NLL선이에요. 그 바로 앞에가 갈도, 장제도, 그 다음에 이게 대수압도라고 해요. 이게 대수압. 그러니까 수압은 오리 모양의
섬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주로 연평도의 조기는 다 어디서 잡히냐? 사실은 바로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장제도 대수합도 앞에 여기 5월 중순에 여기 배가 몇 개냐면 800척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가까운 데저니까. 그래서 이걸 잡아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여기에서 정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박을 연평도에 정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평도는 조기가 많이 나질 않는 거예요. 단지 정박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시에 조기가 많이 잡히면 배가 꽉 차니까 이걸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잠깐 정박했다가 그럼 고기 운반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800척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긴 어장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장은 왜 그러냐? 요 위가 해주에서 내려오는 강이고 요쪽으로 그 인천 앞바다에서 그 강화로 내려오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 바다 인천 한강물이 내려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모래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고기가 이제 산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5월 30일쯤 되면 요쪽 이제 해변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30일에는 등산구 바로 앞에, 그 NLL 앞에 130척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어장이에요. 그런데 NLL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죠. 그죠? 여기가 최대 어장 중에 하나였던 것들이죠. 이게. 그러고 저게 이제 빠져나가면 저 밑으로 빠져나가면 순위도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저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소청도 대청도로 가서 북한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회귀하고 내려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기가 최대 이제 어장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NLL이란 말이죠. NLL인데 이게 해방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가서 고기 잡으면 됐어요. 근데 45년대 저 NLL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 조기는 낮에는 활동 안 해요. 밤에 활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배가 이 NLL이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로 넘어가서 밤에 넘어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잡고 이제 고기를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NLL이 있는 상태에서 NLL을 무시하고 넘어서 고기를 잡다 보니까 옛날 모습처럼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넘어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NLL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NLL이 이제 생긴 거죠. 해방 때가 아니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NLL이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밤에 몰래 저 월선을 하는 거죠. NLL 선을 넘는 거죠. 넘어서 거기 가서 주로 이제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봤을 때 자원 문제나 또 국경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서해안은 연평도 주변에서는 해군이나 우리나라 군이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게 어업협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킨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이랑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55년도 5월 10일, 58년 전부 다 5월 중순으로 보면 되겠죠. 5월 중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북한이 조기잡이 배에 우리 어선을 납치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5년도부터 72년도까지 한 120회 정도를 회를 그렇게 한다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납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정도는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건 민어잡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68년도 1월 달에 동해안에서 이제 미군 잠수함 이 프레볼호가 이제 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1970년대 우리나라 해군 방송선이 납치가 돼요. 북한에서. 그 중령이 타고 계셨는데, 제랑 친한 저 아버님인데, 거기 납치돼서 현재 북한에 살고 계시는데, 이 납치가, 해군 방송선이 납치가 될 정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충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전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 조기 잡는 거나 어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쟁이나 이 갈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니까 이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번에 걸쳐서 어로 저지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설정, 한계선을 설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고기를 잡되 이게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면 안 돼. 이게 이제 그 훈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벌금을 물린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소청도에 있는 어르신은 고기 잡으러 갔다가 NLL선을 넘어가서 이제 군인한테 이제 잡혀서 이제 그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빠따를 맞았다 이런 일화도 옛날에 꽤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64년도 6월에 농림부가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로선을 만들어서 이제 남한을 시키고 조금 남한시키죠. 그러다가 67년도에 1월 달에 이제 그 프레볼레오에 납치되니까 다시 이제 좀 더 내리고 그 다음에 69년도에 또 내리고 그래서 3번을 이제 그 고기 잡는 그 한계선을 설정하고 내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로 저지선이 어로 한계선이라고 명칭을 바꿔주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평도에서 여기 보시면 연평도에서 저 점선에서 계속 남하에서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연평도 저 위에까지 고기를 잡다가 이제는 연평도 위에까지는 거의 가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연평도 남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소연평도 있는 지역까지만 고기 잡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가 소연평도 대연평도인데 여기가 주로 고기 잡고 여기 NLL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잡던 데인데 여기를 못 가도록 이렇게 남하를 시키고 여기까지 남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조기가 잡혀지지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64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조기 어획고가 3만 7천 톤, 4만 7천 톤 정도 됐는데 그 연평도하고 인천에 잡힌 게 16,770톤이에요. 그러니까 약 얼마면 36% 정도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잡았던 건데 그게 74년도에는 4,14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조기의 어획고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17,700에서 74년도에 얼마로 돼요? 4,140으로 아주 굉장히 적게 된 거죠. 전국 어획고의 20%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되면 더 없어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천하고 연평도 포함하는 조기 어획량이 6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4년도에 약 75% 정도가 줄어드는 것들이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69년도에 이게 어로서지선이 저기 남하를 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영세민이 직접 피해를 대고 한 6억 5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국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 거 해야 된다. 이런 신문 보도 자료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홍준 어르신은 이분은 직접 이제 거기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로서지선이 남하된 이후에 조기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68년도 어로지도 본부 연평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연평도에 철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그 많은 그 조기를 잡던 그 어선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덕적도 북리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이제 연평도가 조기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 김도 좀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분은 또 수협에 취직했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조기가 사라지고 김양식을 잠깐 했다가 70년대부터 이제 꽃게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홍준 어르신이 바로 이 어로지도 본부에 근무를 하셨던 거고 이분의 이제 그 어르신의 이제 증언이나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걸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장은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데 조금씩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NLL이 있고 연평어전이 있고 연평 주변 어장이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왼쪽 오른쪽은 대청도 소청도인데 이쪽 NLL 쪽으로 못 가니까 주로 남쪽으로 이렇게 대청도에서 이제 이 구역을 지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민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를 좀 이렇게 늘려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NLL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NLL 주변이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만드신 게 바로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남북 공동 어로 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고기가 되게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소청도 말씀할 때 거기에 이제 이 NLL 주변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르신들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거기서 뭐 홍어 잡던 분들 뭐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고기는 되게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이 서해안의 가장 최대의 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NLL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죠. 반대로 저 NLL에서는 이제 북한을 통해서 중국 이제 어선들이 와서 이제 그 조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황장엽인가 그분이 그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시면서 이렇게 쓴 자료를 보면 이쪽에 여기 근무하는 공군 부대가 있는데 그 공군 부대에 있으신 분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1년에 1조 한 8천? 2조 약 이 정도의 그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북한은 저기잖아요. 군부대가 있고 군부대 산하에 그 인민공사라고 해서 이제 그 독립채산제로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가 있는 분이 이제 그렇게 증언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그걸 왜 넘겨주냐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NLL 주변의 위아래가 대부분 다 황금어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젠가는 저기서 이제 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 갈등 관계가 굉장히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난 건 연평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형편인데 사실은 연평도는 그 생활문화권이 어디예요? 연평도는 생활문화권이 연평도, 소연평도인데 사실은 주문도예요. 강화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한 2시간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NLL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이 생활문화권이 어디였냐면 연평도를 싣고 여기서 조기를 싣고 여기까지 주문도 와서 잠깐 정박했다가 이게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연평도하고 이 주문도하고 여기가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기가 힘드니까 강화에서 성모도에서 여기서 배를 직접 띄우면 이렇게 연평도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쪽에 지금 다 그 NLL 주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게 가장 짧은 루트고 그게 여행이고 이제 생활 그 여행도 되고 관광도 되고 거기가 같은 생활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강화도에서 여기 다리가 내줬죠. 성모도로 다리가 내줬죠. 그죠? 그래서 성모도에서 배가 띄워서 여기까지 가면 옛날 말에 의하면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 동력 없이도 뭐 한두 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력이 있고 현재 배로는 한 뭐 20-30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언젠간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충분히 여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이 연평도를 차라리 강화도 쪽으로 강화군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게 훨씬 좋지 않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옛날에 같은 생활 문화권이었고 강화도에 나중에 주문도 보름도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면 여기 분들이랑 되게 친하고 또 결혼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건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연평도 조기가 사라진 이유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어로저지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남북 관계 NLL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구 어획 방법의 변화인데 이거는 연구된 게 꽤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거는 주로 그 어로저지선의 문제였던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어구하고 어획 방법이죠.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그 전에는 그 고기를 이제 원시적으로 잡았죠. 이제 그 다음에 동력선이 없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잡았던 것들이죠. 그러다가 일제 시대에 안강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아기 모양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가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그 입구가 아기 모양식 입이 큰 걸 이걸 안강망이라고 얘기해요. 아기야자라고 해서 이 안강망하고 동력선이 이제 등장해서 조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이유가 바로 안강망에 도입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1920년대 안강망이 도입을 해서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안강망 때문에 이제 이제 잡힌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이제 60년대 이제 유자망이라고 해서 아랫게 유자망. 근데 흐를 유자에서 물을 흐르는 데다가 이렇게 그냥 그 저기를 집어넣는 그물을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내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꽃게 이런 거 잡을 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고기를 워낙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저기가 생기겠죠. 그 조기가 어디 있는지 어군 탐지가 생기고 그래서 겨울에
그 월동하고 있는 그 제주도하고 추자도 근방에서 그 조기가 월동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기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식당에 가시면 조그만한 조기, 요만한 조기 새끼라고 해서 서비스로 주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그 겨울에 그 조기를 잡는 거예요. 그 조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연평도까지 올라오는 것들이 작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구어법에 따라서 이렇게 안강망, 그다음에 유자망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기가 없어지게 된 이런 것들입니다. 60년대 말에 대부분 하고 이거는 이제 7, 80년대까지 쭉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도에 그렇게 만든 조기는 어로저지선과 이 어구어법에 따라서 이제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일 왼쪽에 거는 주로 이제 그 조기 전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그 조기 파시를 잡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파시에서 바라본 그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하는데 물이 빠지면 여기서 수영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 앞에가 이제 북한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갈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렇게 저기가 되겠죠. NL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좀 그 수영도 하고 그러고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가 이제 그 저 외가리 서식지도 있고 낚시도 되게 잘 돼요. 물이 빠지면 낚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영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밤에는 이제 군사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제 다 이제 못 들어가겠죠. 이제 밤에는 그죠? 낮에만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낚시가 잘 되는 이런 형편이고 거기서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낚시나 수영하는 거 이거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연평도 낚시는 꽤 지금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평도 낚시는 저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이제 친구가 바다 낚시 그러는데 주로 이제 가가지고 뭐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들은 농어를 잡아요. 그래서 한 3월부터 한 7월까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8월부터 이제 한 10월까지 잡고 그래서 농어가 한번 잡으면 뭐 한 10kg 이런 거 잡죠.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그 뭐 거기 유명한데 부경호라고 하는 배 이름이 있어요. 그 부경호 그 다음에 연평도 이렇게 쓰면 그거 뭐 민어 10kg, 뭐 20kg 잡는 거 이런 것들 막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광어하고 우럭을 좀 많이 잡는데 거기 광어를 잡히면 광어가 굉장히 큰데 요거는 이제 한 최근에 저 동서랑 같이 낚시 갔는데 광어 지금 한 4kg짜리, 5kg짜리 잡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왼쪽에 거는 소연평도 그 저기 얼굴바위 근처에서 배 타고 낚시했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평도는 그 해안가 지역에서도 포구나 이런 데서 갯바위 이런 데서도 이제 고기를 좀 잡긴 하는데 그건 잘 나오지는 않고요. 농어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때가 맞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보다는 배 조그만한 거 빌려서 타고 나가시면 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는 농어. 그냥 일반인은 그냥 우럭 낚시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 아주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그 농어 낚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럭 낚시 그 다음에 그 광어 낚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조수감멸차가 심하고 이러면 이제 물이 조수감멸차가 심하죠. 그걸 사리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고기가 안 잡혀요. 물이 흐려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조금 때 조수감멸 차이가 작을 때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음력으로 따지면 15일, 29일이 사리대예요. 이때가 물발이 제일 세죠. 지구, 달 이게 이제 태양이 같이 이제 일선에서 땡기는 것 때문에 물이 이제 되게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가 안 잡히고요. 여긴 주로 물 빠짐이 좋은 조금때라고 하는 이때 이제 주로 고기를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낚시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조기 파시 이런 전시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옹진군에서 그 전망대를 또 하나 만듭니다. 북한에서 보고 그 북한 가서 보면 그 앞에 NLL 지나가는 선 그다음에 뭐 아까 본 갈도 그다음에 장제도 북한에 있는 것들을 다 보이죠. 대수압도까지 보고 만안경하고 이제 동영상도 이제 설치하고 이렇게 현재 이제 하는데 올 8월인가 9월달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중국 어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좀 적은 편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군인들이나 그 해양경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저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막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엔 많이 줄어들고 이러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그러면 조금 더 해수욕장하고 좀 명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면 조기가 사라지고 70년대 이후에 꽃게가 연평도에서 등장한 이유하고 그 꽃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좀 그 특색 있는 게 몇 개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애누리라고 하는 나물이 있는데, 그 애누리 나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